지금 저희가 이제 2025년 체제에 주요하게 이제 해야 할 일들, 어떤 주요하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혹시 지금 빠진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선생님 좀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 몇 가지 좀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우리가 동력을 얘기하면서 네. 그 과제와 함께 얘기를 하면은 그 과제가 정당한 과제를 설정하면은 동력이. 거기서 동력이 생기고 또 그 과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변화의 동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2012년에 제기됐던 문제고 17년에는 더 크게 제기됐지만은 지금 와서 훨씬 절박하게 느끼는 과제가 하나는 기후위기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 내 남녀 갈등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뭐 여성 문제라는 게 옛날부터 있는 거지만은 지금처럼 여성 차별과 여성 혐오가 결합돼 가지고 여자들 아무 이유 없이 죽기도 하고요. 이런 사태는 비교적 새로운 얘기고 꼭 그런 그 여성들의 피해 사건만이 아니고 지금 젊은 남성들하고 젊은 여성들 사이에는 확실히 그 온도 차이가 있잖아. 그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온도 차이가 있고 심지어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도 적어도 거리에 나온 군중들을 보면은 여성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내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뭐 90 가까운 늙은이가 남자가 그 얘기 했다가는 뭐 그렇게 환영받을 것 같지는 않아서 대충 뭐 그만할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목표는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잘 살고 그리고 평등하게 살고 평등하게 대우받고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성들도 목표를 거기다 세우고 그냥 남자들하고 싸워가지고 전투에 하나 둘 이긴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는 건 아니거든. 내가 일찍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못난 사내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는데 못난 사내들이라고 버려두면 되겠어요. 첫째는 못난 사내가 양산되는 기제가 뭔가 하는 걸 알아가지고 그 수를 좀 줄여야 될 거고 또 생산된 그 못난 남자들을 그냥 욕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근데 이제 흔히 하는 얘기는 여자들은 나와서 데모도 하고 또 우리 잡지나 출판해봐서 알지만은 대부분의 독자들이 여성이에요. 남자들은 책을 안 봐. 미술관 같은 데 가봐도 대개 여성들이 와요. 그럼 남자들은 뭐하냐? 흔히 듣는 말은 그 친구들은 게임하느라고 정신없다 그러는데 그것도 나는 이제 게임하는 세대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건데 게임이라는 게 꼭 나쁜 거냐? 게임도 게임 나름인데 내가 특별히 지금 악성 게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편견, 기존의 편견과 혐오감을 조장하는 그런 게임. 또 게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일상을 희생해가면서 내란 진압을 위해서 데모를 하는데 게임하는 남자들이라서 잠시 게임 중단하고 나오지 못하라는 건 없거든.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갈까 사회 분위기를. 그런 연구도 나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좀 해야 되고 우리 이남주 형도 급하게 가면 꼰대 취급 당하겠지만은 그래도 나보다 젊으니까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정부가 출범되고 그러면 분위기 좀 새로운 분위기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문제는 저는 이게 항상 보면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책성 충돌 로 가면 상당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좀 건강한 논의도 좀 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제를 할 걸 해야죠. 그리고 지금 그 남자들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요. 법적인 처벌은. 반면에 법 이외의 처벌. 그건 이제 나쁜 거 말하면 일종의 린치 사형이 되는데 그런 건 또 너무 가혹할 때가 많거든. 그런데 가혹하든 너무 너그럽든 처벌과 규제만 가지고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벌할 건 더 처벌하고 엄격히 처벌할 건 처벌하되 그렇게 가지고 일단 눌러놓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회 전체에 선한 기운을 확 일으켜가지고 덮어버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런 과정이 이번에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그동안에 가령 노동운동 같은 게 이게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운동 빼고는 할 수가 없는 건데 민주노총이 국민들의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그 누구 책임이든 간에. 근데 이번에 보면은 반윤석열 집회에 큰 양대 동력 그러면 하나는 민주당이고 하나는 민주노총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고 특히 여성들이 많이 참여했고 근데 그 여성들 중에는 이미 민주당에 가입해 있는 여성들도 있고 노조 운동을 하는 여성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여성들하고 기존의 노동운동 사이에 이해심이 서로 깊어지고 연대감이 생기고 어느 대목에 가면은 노조가 사랑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참 우리 노동운동으로서도 큰 기회인데 이걸 이제 지혜롭게 노동운동 쪽에서 살려야 되고 우리 시민 전체로서 또는 당으로서도 그걸 잘 활용하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해야 될 이야기가 네. 정말 이제 만들면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네.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사실 그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만들어지면 대통령이 뭘 하느냐가 또 일단은 되게 시작에서는 중요한 그 지점일 것 같습니다. 뭐 내란 세력도 뭐 당분간 저항은 계속 할 테고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과제들을 차기 정부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제 기득권과 싸울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실행 능력에 대해서 이제 높이 평가를 받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지방 정부의 책임자나 야권 지도자랑 또 대통령은 조금 다른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이재명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이분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잘하게 만들고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보완해 나가냐가 아마 초기에 상당히 중요한 그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행 능력인 측면에서는 민주당도 다수니까 입법부에서 상당히 조건은 저는 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통령 결정은 사실 고려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고 또 저는 사실 인간적으로 좀 이해하는 측면들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일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런 것에 위축당하면은 결정이 좀 제대로 안 되거나 좀 이렇게 너무 지체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사실 초기에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말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이 뭔가에 대한 좀 확고한 어떤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대통령 되기 전에 준비하고 생각하는 일들을 이재명 후보가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대통령 노릇하기에 충분하냐 안 하냐는 거는 그때 닥쳐봐야지 알지 아무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계속 뒷받침을 해주고 또 지식인들도 이 낡은 담론들을 청산해주고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사상과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용이 중요하다 해서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정말 오랫동안 변혁적 중도를 얘기하면서 말해온 낡은 언어, 낡은 이념, 낡은 사상을 벗어나서 더 좀 유연하고 구체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하자 하는 얘기하고 통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자체는 문제는 아닌데 사실 이제 따져보면은 그런 데서 벗어나서 변혁적 중도의 길을 가자 하는 것도 하나의 이념이고 사상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대목을 말을 아끼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은 현실 정치에서 특히 큰 선거에 나온 사람 보고 그런 개념 가지고 뭐 당신이 이런 개념까지 생각해 봤어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나는 기본적으로는 그만큼 준비된 대통령을 우리가 김대중 이후로는 만나본 적이 없다 하는 생각이고 김대중 대통령에 비하면은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이재명 씨는 정말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하고도 그냥 겨우겨우 기적적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은 그 나름으로 그동안에
참 고생도 하고 생명의 위협도 느꼈지만은 지금 그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우선 표차도 김대중 씨하고는 다른 큰 표차로 이길 것이고 또 국회에 거의 3분의 2 육박하는 표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국회의원의 모수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야권 표수가 특별히 안 늘어나더라도 전체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더 강력한 그런 지위에 서게 될 텐데 뭐 그다음에는 참 하느님이 보호하사 더 겸손하게 계속하고 권력에 타락하지 않고 주변에 이제 권력 보고 몰려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 잘 견제하고 이끌고 가면은 2025년 체제는 확실히 만들 것 같고 내가 아까 제7공학이라는 게 이게 학자의 언어라 그랬지만은 2025년도 지식인의 언어지 대중의 언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금년이 2025년이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리고 왜 금년을 이렇게 특별한 해로 보느냐.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2024년 말에 비상계엄 선포됐고 또 그때 탄핵 소추안 가결되고 25년 들어서 체포되고 나중에 풀려났지만 헌재에서 파면되고 정말 이건 격변의 과정이라는 걸 다 사람들이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인의 담론이라 하더라도 대중들이 좀 알아듣는 2025년 체제라는 표현을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념이나 이런 거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지난번 창비 공모회 김대중의 사상을 변혁적 중도라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한 글인데 사실은 뭐 김대중 대통령도 뭐 변혁적 중도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나는 그래서 그분을 샤이 변혁적 중도주의자라고 그리고 본인의 이념 설명을 굉장히 다양하게 했어요. 어떨 때 보수라고도 하고 어쨌든 진보라고도 하고 나중엔 좀 중도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쓴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표현을 쓰든지 그분이 이렇게 견지했던 방향이라는 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읽혔고, 아, 그 힘이 이 사람을 계속 그런 변화된 상태에서도 뭔가 살아남고,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이념들을 계속 끌고 나가는 힘들을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말의 일관성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때그때 자기의 과제들을 잘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나고 보면 이분이 이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은 조금 만들어 가야 또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 레가시도 있고 그래야 사실 사람들이 계속 그 중간중간에 어려움에 굽히지 않고 계속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이주관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애정을 갖고 마치 교수가 대학원생을 염려하듯이 계속 그 걱정의 말씀하시는데 나는 우리가 가령 김대중 대통령 때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한테 국민으로서 이런저런 요구는 하지만은 정치를 가지고 그걸 코치하려고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이래저래 코치할 생각은 없어요. 일정한 신뢰를 갖고 문제가 생기면 나도 뭐 내가 뭐 맹목적인 지지를 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고 믿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정부 초기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해보면 사실 이제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어쨌든 사실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된 게 좋은 변화인데 근데 실제로 정부를 이제 앞으로 이끌고 갈 입장에서 보면은 인수위가 없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야 되는 게 사실 약간 핸디캡으로 분명히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어느 정도 혼란들을 최소화시키고 초기 해야 할 일들을 좀 빨리 명확하게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는 게 실무적으로 상당히 이제 새 정부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뭐 정부 부처 개편도 사실 의제가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정부 부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초기에 잘 관리가 되고 새로운 출발을 잘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뭐 선생님 아니 뭐 나는 구체적인 안은 없고요. 인수위 없이 출발한다는 게 이게 큰
핸디캡인데 지금 민생 구제가 너무나 시급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만큼 아마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추경을 통해서도 하고 여차하면은 긴급재정 명령권이라도 발동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내란 완전 정시 이거는 민심의 명령이 되니까 물론 좋은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하고 잘 해야 돼요.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남북이 국가 대 국가라는 그 북쪽의 주장에 대해서 무슨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당장 할 수 있는 게 휴전선에서의 안전장치 보고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정부 조직 개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 조직 개편 완료하는데 한두 달 정도. 한두 달 걸렸나요? 근데 이번 정부는 인수위 없이 집권하게 하는 거에 대한 선례를 봤고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훨씬 더 잘 준비해서 들어오고 또 의회 여건이 좋잖아요. 행정부, 내각도 그렇지만은 청와대 안에 특히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이 충성심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들 지금 생각하고는 있겠죠. 그 점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 특히 이제 정부 부처에 가는 경우에는 부처에 가서 관료를 또 자학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면 안 되고 실제로 그 능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라고 내가 나도 교수인데 우리 다 교수인데 교수라고 뭐 완전히 배제할 생각은 없지만은 교수는 너무 많이 안 쓰는 게 현명할 거예요. 그 마지막 질문 그냥 하고 오늘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아마 내란 청산하고 그 과정에서 뭐 상당한 이제 포괄적인 동력이 만들어질 텐데 이 동력을 또 정적으로 작동시키려면은 일종의 이제 연합 정치적인 어떤 필요성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서구에서 제도적으로 연합 정치가 작동하는 데들은 그 의원 내각제 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수당을 만들어야 총리가 선출이 되기 때문에 선거는 다 뭐 알아서 하고 그죠? 뒤에 이제 다수당 연합을 만드는 과정들이 대부분은 거쳐서 이제 그 총리가 선출되고 그럼 내각이 자연스럽게 그 연합 정부가 구성이 되는 이런 프로세스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건 아니니까 대부분 연합 정치 논의할 때 보면 이제 선거 전에 선거를 이기기 위한 연합 논의도 좀 있었던 거고요. 선거 후보가 결정되면 대통령이 결정되면은 그게 연장이 돼서 뭐 연합정부로 갈 수 있는 예를 DJP 연합 같은 경우가 그런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그냥 선거를 그냥 이길 수도 있고 의회도 다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굳이 연합 정치를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없을 테지만 그래도 아까 그러한 동력들을 변화로 연결시키려면 좀 다양한 세력들을 모아가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 정치도 87년 체제 아래서 생각하던 연합 정치를 그걸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87년 체제 아래서 이루어진 연합 정치의 두 가지 성공적인 사례는 하나는 DJP 연합이고 또 하나는 2010년 지방선거 때 그때 희망과 대안 같은 시민단체가 나서서 어떤 면에서는 주도해가지고 결과도 뭐 민주당과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이었나요? 민노당이었을 거예요. 민노당 간의 연합정치를 이끌어내서 어쨌든 이명박이 그때 천안함 사건 그런 발표하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지방선거를 크게 이겨보려고 하는 걸 좌절시키고 오히려 야당이 더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선 승리를 위한 연합정치가 어느 정도는 가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지난번에 야5당의 공동선언 같은 게 있었잖아요. 다음 정부에서는 교섭단체 정격수를 완화한다든가 뭐 이거 몇 가지 있었는데 그거는 연립 내각으로 꼭 이어지진 않지만은 중요한 연합정치 선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캠프 구성을 보면은 선대위 구성을 보면은 연합정치하고 부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집권 후에 권력을 원래 민주당 핵심 세력들이 독식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그때 봐야 되는데 이 캠프에 들어서 선거 승리에
기여했다고 해서 너도나도 한 자리씩 달라 그러면 네. 줄 자리가 없고요. 그렇죠. 네. 네. 반면에 승리하고 나면은 민주당에서는 야, 그동안은 그 계속 이재명 대표 지지하고 싸운 게 누군데 우리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않으려도 한 자리를 더 먹으려고. 그 다툼이 굉장할 거예요. 그 뭐 어쩔 수 없죠. 나는 대통령이 그걸 적당히 잘 처리하리라고 믿는데, 이 연합정치 주장하는 사람들도 87년 그 틀 속에서 얼마나 나눠줄 거냐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는 순간 한국의 정치 지형은 엄청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미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헌법 개정도 얘기했지만 헌법 바꾸는 건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선거법이니 정당법, 국회법 이런 거는 비교적 빨리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완전히 정치 지형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지형 속에서 다당제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 그 논의해야지. 그때가 논의해야지. 지금 가령 민주당 중심으로 반대란 선거를 하는데 너희는 진보가 아니야. 진보는 우리야. 그래가지고 뭐 진보연합을 따로 만든다든가, 아니 뭐 따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 발상이 지나치면은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이번에 확 달라졌고, 집회 현장에서는 군중의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은 아직까지 그게 국민적 인식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노동운동은 노동운동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더 노력하면서 이 연대를 키워나가야지. 우리도 이번 빛의 혁명에 만큼 굉장히 큰 기여를 했으니까 미리 우리 권력을 얼만큼 달라 이렇게 나가면 이제 다시 국민들의 눈길이 싸늘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가 역시 내란 세력 청산이 우선순위고, 그걸 하면서 동시에 정당법, 선거법 이래가지고 다당제라는 게 지금 거의 불가능하게 된 이 체제를 바꾸는 게, 바꿔놓고 그때부터 이제 각자가 자기 세력 키우는데, 바라건대는 그 세력들이 다 변혁적 중도론에 공감을 해서, 변혁적 중도 중에서도 우리는 노동과 진보를 더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변혁 중도 세력이다. 또 어떤 데서는 민주당이 좀 너무 진보적으로 나가는 게 걱정이 되니까 기왕에 중도를 하는 김에 조금 더 보수적인 진정한 보수 세력이 공감할 수 있는 아젠다에 치중하는 당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러 당에 분립하면은 그거는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고, 변혁적 중도 세력 전체를 키워서 드디어 변혁적 중도가 이 사회의 주류 담론이 되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기 정부에서 그런 일들이 사실은 그냥 희망만 갖고 얘기한 건 아니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양한 수준에서 다 지도자, 정치 지도 차원과 국민적 차원 뭐 이런 데 다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정말 힘을 모아서 하면 정말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실감을 오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예. 창구에서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선생님께 다시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잡지로서는 또 잘 만들어서 잡지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